지금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저는 장현길 변호사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 목감기 이후에 그 연축성 발성 장애라고 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좀 탁하게 들릴 겁니다. 아,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목이 상당히 좀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해를 구할 거는 제가 이제 그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 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발표를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은 역시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한 상당 부분의 내용은 제 준비를 하다가 잘 모르는 것을 그 AI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받은 자료가 많습니다. 특히 구글의 그 제미나이를 이용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들어가는 글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아주 센세이셔널하게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역시 그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전 단계에서의 어떤 그 발명이랄까 또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방하고 그것을 또 편집하고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창의적인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창조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웹3하고 관련해 가지고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그 무료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보면은 우리의 데이터가 다 그 플랫폼에다 저장이 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맞춤형 광고로 이익을 얻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웹3로 가면서 아마 마이 데이터 이런 쪽으로 해서 자기 데이터를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기가 보관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어, 엄청난 그 변화가 최근에 느껴지는데 우리가 혁신이라고 할 때는 항상 보면은 그 기득의 어떤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집단과 비기득권 간의 어떤 투쟁과 타협이 그 혁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많은 경우 우리가 정의를 얘기할 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 또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평등이라고 이제 실질적인 평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런 것인가? 이 평등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뒤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비트코인이 정말 문제가 되지만은 그러면서도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큰 어떤 공감과 신뢰는 결국은 탈중앙화의 그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탈중앙화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면은 비트코인이 우리한테 크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코인이라든가 토큰의 작업은 나름대로의 그 철학이 거기 가미돼야지 그 철학이 가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작업은 아,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결국 그 철학이 뒷받침 안 되면은 결국 소멸하고 또 미미한 존재로 남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도 우리 법률가들은 계약이라는 것이 서로 합의에 의해서 그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서화되든 문서화되지 않고 구두로 합의가 되든.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 합의된 것에 대해서 민법상으로 이행의 문제가 있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집행의 문제까지 있는데 이것이 가치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를 처음
얘기를 들어보고 솔리디티라는 그 개발 언어를 한번 좀 구경을 해본 과정에서 이게 뭐가 스마트하냐 또 이게 계약이라고 과연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점점 이것을 공부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결국 앞으로 상당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것을 집행으로 이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앞으로 정말 중요한 그런 개념이 되겠구나. 또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단순한 어떤 합의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솔리디티나 하는 그런 계약상의 그 랭귀지 언어를 컴퓨터 랭귀지 언어를 같이 이해하면서 하지 않고는 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 마지막으로 느껴지는 것은 양은 질을 결정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챗 GPT나 제미나이, 클로바 X 이런 걸 쭉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엄청난 그 자금이 투입돼 가지고 라지 랭귀지 모델을 그 작동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마치 인간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인간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처럼 컴퓨터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하여튼 이런 그 글을 전제로 해가지고 제가 그 제미나이를 특히 많이 이용해가지고 아, 그 다음 발표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목차는 그 암호자산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또 그다음에 그 수학에 대해서 저도 그 방송통신대학에서 그 컴퓨터 과학을 좀 공부를 하면서 수학에 대해서 특히 이산수학이나 선형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한 다음에 비트코인 이전의 그 발전 과정 그것이 어떻게 진전이 됐고 그것이 어떻게 무방 편집돼서 비트코인으로 탄생됐나 하는 것을 살펴본 다음에 비트코인 탄생 이후에 블록체인의 발달 내용을 그 개관해 보고 또 비트 파운데이션이라는 비트코인 파운데이션에서 거기 나와 있는 그 The New World of Bitcoin을 한번 대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핫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서 보면서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우리가 암호자산,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전자화폐, 암호화폐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이 자산이란 개념은 회계학적으로는 거기 보듯이 어떤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서 지배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것을 기대하는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계학을 잘 아시는 분들은 뭐 당연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겠지만은 이제 부채, 자본, 손실, 이익 이런 5대 요소 중에 자산에 대한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재산이란 말도 하고 또 재화라는 말도 하고 또 화폐라는 말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재산은 하나의 사실적 개념이라면은 재화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경제학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화폐를 우리는 세 가지로 교환의 매개체, 가치 저장소, 측정의 기준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결국은 주조 차익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화폐로 또 동전을 화폐로 사용하다 실물 자산을 화폐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이제 지폐로 바뀌고 그것이 지금 현재 디지털화돼 가지고 이런 그 비트코인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실 주조 차익은 점점 그 커지는데 이 주조 차익이 과연 누구한테 귀속되느냐 하는 문제가 그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된 그 배경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그 우리가 가상자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그 Financial Action Task Force죠. FATF라는 기구에서 Virtual Asset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해서 우리나라 특검법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상자산이 굉장히 그 디지털화된 자산을 어떤 의미하는 전자적 증표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에서 다시 말해서 특검법에서 규율하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면은 그 전자선화증권이라든가 전자보험, 전자등록 주식, 뭐 전자화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제외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이런 아, 그 이런 기술을 이용한 그 자산으로서의 특정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럽에서 EU에서 만든 미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마켓 인 크립토 아셋이라고. 그래서 EU에서는 암호 자산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지금 얘기한 코인이나 토큰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상자산이라는 말이 맞느냐 또는 암호자산이라는 말이 맞느냐 하는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면은 암호자산으로 쓰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떤 많이들 주장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암호라는 말이 갖는 좀 음습한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가상자산으로 그 통일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 그 가상자산의 미래와 전망이라는 바이낸스하고 우리 아, 저, 그 블록체인 법학회 같이 공동으로 한 그 오후에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발표한 그 바이낸스의 이사되는 분의 얘기로 보면은 암호 자산이라보다는 그 FATF라는 곳이 상당히 그 국제적으로 힘이 세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한 그 버추얼 아셋이란 말로 통일되지 않겠나. 그리고 암호 자산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암호의 그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지고 이 자산의 내용이 얼마든지 이 블록체인 이상의 어떤 다른 식으로 또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가상자산으로 통일되지 않겠나. 그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제미나이를 통해서 그 각종 그 비교하는 것을 그 테이블로, 표로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 하는 건데요. 이 코인하고 토큰은 뭐 잘 아실 테니까 아,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정도로 보고 코인은 이제 자체 메인넷을 보유하지만은 토큰은 다른 플랫폼을 활용한다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시된 것은 밑에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토큰화된 증권하고 증권 토큰하고의 관계입니다. 아까 그 RWA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토큰화된 증권의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STO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내용 자체는 이런 그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을 토큰화된 증권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보다는 아마 그 증권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껏 그 어떤 토큰 그러니까 하나의 조각 내 가지고 어떤 거래에 그 어떤 객체가 되지 못했던 예술 작품이라든가 또는 뭐 저작권에 따른 음악 저작권에 따른 수익을 토큰화한다든가 또는 그 어떤 소, 그 소를 또 재배하면서 소를 그 기르면서 거기에 따른 또 토큰화 작업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증권 토큰으로 연결돼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CO하고 STO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2017년, 18년도에 ICO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이것이 그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안 됐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상당한 그 어떤 투자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STO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증권에 유사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같은 종류는,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 한 이제 그런 논리 속에서 STO를 일반 지금 증권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증권의 발행 거래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유사하게 요새 아마 규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법정 통화에 대한 그 비판이 비트코인이 나오게 된 그 기본적인 하나의 그 원인이 된 건데, 그 법정 통화는 원칙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가 모든 가치 교환을 독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법정 통화의 가치가 정해지는데, 이거는 요새 같아서는 그 모든 신용카드라든가 또는 그 전자적인 자금 이체로 컴퓨터상의 디지털 숫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이 국가의 부를 약탈을 하는 것을 용이케 하는 게 바로 이제 법정화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법정 통화에 의해서 한순간에 화폐의 구매력이 파괴될 수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주조의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어떤 이익을 누리게 되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정을 그 베네수엘라 사례라든가 인도 사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정 통화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가치 있는 물건하고 연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법정 통화로부터 이탈된 사례들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그 본 그 참고 도서에 이런 내용들이 쭉 전개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지역 화폐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지역 화폐가 법정 통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화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상품권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어떤 그 수명이 있고 또 일정한 지역에서만 그 거래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정 통화라고 볼 수는 없죠. 그다음에 이제 그 수학에 대해서 조금 제가 배운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면은 그 자연수가 존재하죠. 하나, 둘, 셋, 넷 세는데. 근데 음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4 빼기 9다. 그럼 마이너스 5인데, 이게 실생활에 존재하는 수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분수라는 것, 이 쪼개서 하나를 쪼갠 그 수, 그리고 또 무리수라는 것, 끊임없이 3.14, 159이 쭉 나가는 그 원주일 같은 그런 무리수,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하나의 실수, 그리고 허수라는 것은 이제 제곱한 값이 음수가 되는 수로 실제로 이제 존재하지는 상상 속의 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그러면은 그건 4가 되는, 그러니까 자연수고 정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루트 마이너스 2의 값이 되는, 다시 말해서 제곱한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는 수는 우리의 이제 상상 속의 수가 되겠죠. 근데 이것은 그 2차 이상의 방정식의 해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존재하도록 수의 개념을 확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실수와 허수를 아우르는 개념이 복소수고, 양자역학은 그 미세한 입자들의 파동 입자 특성을 기술하는 그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 방정식은 보긴 봤지만은 정확하게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허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복소수가 없다면은 우리가 아는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주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얼핏 보면은 이제 물리적인 구조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맥스 테그마크라는 분은 이 우주라는 건 본질적으로 물리적인 구조가 아니라 추상적 수학적 구조고, 따라서 이 복소수에 의해서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상이나 우리의 아, 어떤 설명하기 위한 것이 얼핏 일반적인 생각으로선 상당히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건데,
우리가 어떤 사물을, 그러니까 우주라는 그런 것을 이해하는 데서는 상당한 효율적인 개념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 과학을 그 방송통신대학에서 배우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산수학하고 선형대수를 배웠는데요. 이산수학은 잘 알다시피 뭐, 적분이나 미분처럼 어떤 연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딱딱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수와 그 집합에 대한 그 논리인데 그것이 우리 컴퓨터 랭귀지의 알고리즘이라든가 암호학으로 연결이 되고 또 선형수학에서 배우는 그 행렬이나 벡터가 영상하고 그래픽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수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것의 기초,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하고 그 대화를 나눈다 그럴 때 보통 보면은 그 전기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0과 1이라는 이진법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진법의 수를 각 비트로 해가지고 그것이 어셈블리어가 되고 또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 랭귀지로 됐는데 그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단순한 컴퓨터 랭귀지였던 그런 시절에서 지금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연어로 컴퓨터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볼 때 그 변화가 엄청나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의 이전의 발전 과정은 그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모방과 편집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개키 암호화의 과정이 76년도에 전자화폐 개념, 또 91년, 92년, 또 98년에 현대 암호화폐 시대 선구자인 닉 자보라는 분의 비트골드 프로젝트 이게 실제 실행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2008년에 익명의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2008년 그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속에 그 미국 정부가 엄청난 달러를 한마디로 발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달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0이 있었는데 발행된 것이 미국에서 200을 발행하다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달러의 가치는 3분의 1로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어떤 그 자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에 대한 아마 그것에 대한 어떤 분노,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국가에 대한 어떤 실망,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 그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탄생됐고, 그 불변성이고 분산형 네트워크라는 건 잘 아시는 거고, 그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해당되는 것이 비트코인에서 굳이 얘기한다면 비트코인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비트코인의 탄생에서는 이제 두 가지 저도 이게 좀 혼돈됐던 문제였는데 그 비잔틴 장애 문제,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라는 그 문제하고 또 이중 지불 문제, 더블 스팬 어택라는 이 문제의 어떤 해결이 전제되지 않으면 비트코인이 탄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전에 어떤 논문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었고 여기서 그 비트코인은 탄생 이후에 그 하드 포크에 의해서 비트코인 클래식, 캐시, 골드, SV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중 지불과 비잔틴 장군의 문제를 처음엔 저는 조금 좀 혼돈을 했었어요. 이 자체가 POW에서 다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중 지불 문제라는 것은 그 발생 원인이 암호화폐 시스템이 그 분산돼 있고 시간적으로 그 블록을 형성하는데 시간적인 지연이 있기 때문에 이중 지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비잔틴 장군 문제는 이건 그 노드하고 관련된 얘기죠. 그 모든 장군들이 동일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공격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배반적인 적대적인 장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서로 합의 알고리즘을 형성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통신 오류나 악의적인 공격이 이런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은 우리가 알듯이 그 POW나
또는 그 PBFT,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비잔틴 그 오류에 대한 그 허용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죠. 또는 이제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가지고 그분으로 노드로 하여금 지분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 이 적대적 장군 그 비잔틴과 관련해서 n분의 1 나누기 3 이상의 적대적 장군이 있게 되면은 그 분산형 시스템 전반에 어떤 그 문제가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51%의 공격 가능성, 다시 말해서 그 암호화폐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려면 51% 이상의 해시 파워를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저는 조금 좀 혼돈이 됐었는데, 이 제미나이의 어떤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것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적대적 장군 문제는 노드에 관련된 문제고, 51% 공격 가능성 문제는 그 어떤 해시 파워에 관련된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10명의 적대적 장군이, 10명의 장군이 있다면은 그중에서 이제 그 3명 이상, 다시 말해서 4명의 어떤 그 적대적 장군이 있다면은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은 그 기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적대적 장군의 문제가 되겠고요. 따라서 노드의 어떤 스테이킹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지분을 넘겨 가지고 그 노드가 그 자기 대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조금 전에 얘기한 PBFT로 이것을 해결하게 됐고요. 근데 51%의 공격 가능성은 그 POW나 우리가 얘기한 그 POS를 통해 가지고 해시 파워를 51% 갖게 된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적대적 장군의 그 노드가 비록 적대적 장군이 한 명이라도 51% 이상의 해시 파워를 갖게 된다면은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어떤 보안을 어떤 그러니까 변조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개발된 그 해시 함수하고 비대칭 키는 지금 오늘 같이 온 우리 17기 멤버들은 다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와 노드 관계도 뭐 노드가 그 전체 노드, 경량 노드, 마이닝 노드가 있다. 마이너도 이제 노드의 하나죠. 이런 내용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과 하드 포크된 코인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이 한 9천 몇백만 원이 되는데 그 다음에 가격이 되는 것이 아마 비트코인 캐시가 한 20 몇만 원 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들은 다 5만 원 뭐 그 전후로 되던데 나름대로 그 비트코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내용을 그 이더리움의 그 스마트 컨트랙트나 이걸 이용한 레이어 2, 또 사이드 체인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여기서도 이제 레이어 2를 이용한 비트코인 클래식, 또 그다음에 그 블록의 크기를 크게 한 8메가바이트로 한 비트코인 캐시, 그보다 더 크게 한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SV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블록의 크기를 크게 하고 그 또 최고로 알고리즘도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콜드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현재 샤256, 그러니까는 이게 해시 함수죠. 이거보다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이제 아이직이라고 해가지고 ASIC 이런 그 특화된 그 컴퓨터 칩을 이용한 그런 발굴보다는 CPU나 그런 GPU를 가지고도 이게 채굴에 참여할 수 있게 그 한 그 샤 알고리즘 그것이 EQH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발달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하드 포크와 소프트 포크는 뭐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하여튼 크고 근본적인 변경으로 하드 포크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비트코인 골드라든가 캐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왔던 거죠. 그다음에 소프트 포크는 이제 자체 내에서 점진적인 어떤 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세그위트라든가 이건 이제 그 세그리게이티드
위트니스란 그 약자죠. 이것 또는 이더리움 뭐 임프루먼트 프로포절 이것에 따른 그 어떤 이더리움을 더 그 발전시키는 이런 식의 어떤 소프트 포크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블록체인 거래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금융기관 전자거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중앙 서버 기반하고 분산형 원장 기술 기반하고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의 전자거래도 역시 해시 함수라든가 비대칭 암호키라든가 또 인터넷이 없다면은 금융기관 전자거래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아, 근데 블록체인도 이게 똑같이 쓰지만은 블록체인은 거기에 더해서 합의 알고리즘이라든가 또 오픈 소스 또 분산 원장 이런 그 개념들이 기술 요인들이 더 추가됐다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탄생 이후 블록체인이 어떤 식으로 발달했는가 하는 것을 좀 보면은 아 이제 우리 그 팀원 중에서 발표한 사람도 주로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더리움 플랫폼이 이제 제한이 되고 2013년에 그다음에 카르다노가 15년, 폴카닷이 26년, 솔라나가 17년, 아발란체가 18년, 또 코스모스 프로젝트 19년, 또 이더리움 2.0이 20년에 이제 제한이 돼가지고 21년에 레이어 2 솔루션으로 이제 발달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비트코인 그 파운데이션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2013년부터 계속 그 비트코인이 변형되는 또 발전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 그 옴니부터 사이드 체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아까 그 얘기 나왔죠. 또 태블루트, 또 BIP300 리브로 그리고 오디널스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NFT를 생성하는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이 발달하면서 비트코인도 이더리움과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같이 응용해 가지고 모방해서 또 다른 어떤 그 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리브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메타의 그 팩이든 리브라고 어떻게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얘기 중에 그 오프체인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그 개념들이 계속 그 어떤 착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그 저기 제미나이한테 그 물어보니까 그 메인넷과 레이어 1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메인넷은 자동차가 운행하는 도로라고 생각한다면은 레이어 1은 그 도로의 기반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 이 레이어 1에서 발달하는 그 DX는 이제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에 뭐 사토시 다이스라는 이런 게임도 있었고 또 블록파이라는 이건 그러니까 아직도 발달에 이제 어떤 초기 단계에 있는데 블록파이라는 또 어떤 그 디파이 관련된 것도 어떤 디앱으로 나오고 그렇다고 합니다. 또 이더리움에는 이제 유니스왑이나 수시스왑 이런 것들이 그 레이어 1에서 이제 발달됐는데 그 사이드 체인하고 레이어 2에 대한 개념도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역시 또 그 제미나이한테 확인을 구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체인은 그 아, 메인 블록체인과는 전혀 독립된 별개의 블록체인이다. 그래서 메인넷은 브릿지로 연결이 되고 레이어 2는 메인 블록체인 위에 구축되는 추가적인 네트워크 레이어다. 그래서 이 독립성이 낮다 하는 이런 걸로 이제 그 구별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것을 실제 어떤 소스 코드를 가지고 이것을 확인해 보고 이해해 보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얘기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들어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 비교한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 정리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한 세그위트하고
탭 루트 역시 이런 식으로 또 그 이제 비교가 되는데 그 세구비티 같은 경우는 그 사토시 하나하나에 어떤 그 스티커를 붙인다고 했죠. 그 번호를 매긴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 이제 그런 개념과 또 탭 루트의 경우는 개인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를 그 향상시키기 위해서 프라이버시 보안과 관련된 이런 것에 더 어떤 중점을 둔 그런 아,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가상자산 현물 ETF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보니까 이 가상자산 현물 ETF로 전 세계적으로 상장된 거는 모두 32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현물을 그 보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현재 비트코인이 아 이제 2,100만 개까지 이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한 90 몇 퍼센트가 다 그 발행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중에서 한 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금 보관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그 유동되는 비트코인의 한 5%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 리스크가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주요국의 그 선례를 한 평가 후에 이것을 이제 도입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그 불안 요인이 이제 표명화될 그 가능성이 큰데, 기초자산에 내재된 리스크가 굉장히 그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기초자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 리스크가 확대될 수가 있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거고요. 또 그 이 첨단 기술의 투자에 비해서 비효율적인 자본 배분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그 비트코인의 그 현물 ETF라는 것이 과연 경제적 편익이 있는 거냐. 이것이 불분명하다. 근데 그런 얘기와 요번에 그 FTX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 실버게이트 은행이 파산되듯이 예금의 변동 속으로 은행의 유동성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블록체인의 그 전망을 본다면은 이전에 1995년에 인터넷이 한창 그 새롭게 부각이 되고 떠올 때 사이버 스페이스 로우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가상 공간이 어떤 그 메타버스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대체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이 실제 어떤 세계의 법과 사이버 스페이스의 법은 전혀 별개로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우리 무주물 선점처럼 먼저 선점하는 것이 어떤 그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는 우위를 가져야 된다. 하여튼 그런 식의 논리들이 많이 이제 그 어떤 만들어지고 그랬었는데 근데 결국은 예를 들어서 뭐 도메인 이름이라든가 또는 그 어떤 특별한 저명한 상표에 대한 그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뭐 다일루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정 경쟁이다 하는 그런 논리 속에서 다시 말해서 기득권의 어떤 그 논리 속에서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시 이제 가상 세계로서의 메타버스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어떤 뭐 일정한 부동산을 분양도 하고 또 어떤 상점을 입점도 시키고 이제 그런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법적으로 또 어떤 현행 기득을 가지고 있는 어떤 법 체계 속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도 좀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인공지능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양의 질을 결정한 그 자연어 처리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상호작용을 보면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안정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고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압축하고 최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은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공하지만은 그 인공지능은 블록체인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은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데이터와 결과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인공지능은 또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또 가능케 하는 그래서 상호 보완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은 또 한 면이지만은 역시 거기에는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든가 또 데이터의 그 편향성과 차별 또 데이터의 그 악용 가능성 이것은 블록체인에도 또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 블록체인하고 양자 컴퓨터와의 그 상충 관계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엄청난 그 속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블록체인이 보면은 그 소인수 분해와 관련된 그 암호 제도라든가 또는 그 타원의 그 곡선을 이용한 그 암호 제도를 이용하는데 그것에 대한 그 계산 문제를 소인수 계산하는 건 엄청나게 그 많은 그 시간과 그 소인수를 찾는데 그 노력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양자 컴퓨터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상당한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 암호학이 갖고 있는 모든 그 현재 그 암호학의 알고리즘이 그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다 해킹 내지는 파괴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상충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동시에 이제 그런 그 속도를 이용해서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확장성에서의 문제, 속도라든가 또는 그 어떤 크기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 통해서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블록체인의 그 비트코인이나 또는 그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 탈중화의 철학에 이 공감을 하는 이것은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런 블록체인의 모든 그 내용들은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하고 발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법이란 것은 그 속성상 어떤 그 어떻게 보면 법은 좀 뒷다리를 잡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계속 변하고 발전하고 이게 상당한 어떤 그 변천이 있을 때 법은 그것을 쫓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바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 암호화폐 또는 알터너티브 코인을 통한 소비자의 어떤 그 피해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법은 또 그것을 이제 쫓아가서 그것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법이 어떤 현실을 이끌어 나가지는 못하는 것이 어떤 그 법의 어떤 하나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작품에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그 과학적인 이 변화나 이런 것들은 어 아까 그 뭐 독일이나 또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떤 변호사들이나 또는 법을 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규제 또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미카라든가 이런 규제를 보면은 이 법을 하는 사람이 역시 이런 그 암호화폐나 또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대해서 상당한 공부를 같이 하면서 그 변화에 같이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근접해서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 어떤 이 법조인, 그러니까 변호사들의 어떤 기득권이랄까, 그것에 일단 안주한다 그럴까, 어떤 그런 어떤 속성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변호사들의 한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저희들 변호사들의 어떤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그 이런 법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과감하게 또 좀 더 앞서 나가면서 같이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변호사들의 상당수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현실에 좀 안주하는 그런 것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반성을 해봅니다. 하지만은 또 우리 변호사 중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또 이런 그 알고리즘이나 컴퓨터 과학에 대해서 이해를 가진 분들도 상당 많지는 않지만은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비트코인과 인권과의 문제인데, 제가 보니까 그
휴먼 라이트 파운데이션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블록 미디어의 최동욱 기자가 이제 인터뷰한 기사인데 자유를 위한 플래시 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 현재 중국을 통해서 약 10만 개 이상의 USB나 SD 카드를 북한으로 보냈답니다. 거기에는 이제 더 리틀 비트코인 북이라고 해가지고 하시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주의적인 그 정권에 대해서 탈중앙화된 어떤 그 철학, 그 관념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 특히 북한에는 아마 그 해커 부대가 미국 또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4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당한 그 컴퓨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그 탈중화의 철학 이런 것들을 같이 한다면은 이것은 또 다른 어떤 그 암호화폐나 또는 블록체인의 긍정적인 방향이 되지 않겠나. 그또 하나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 지원 등과 관련돼서 각종 그 기부 행위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았을 텐데, 고맙습니다.